퇴근길 라이브 시작합니다. 기자 김원장입니다. 미 대선 100일 남았습니다. 딱 100일 남았습니다. 원래는 뭐 전현직 대통령 간의 리턴 매치였는데 뭐 바이든 후보의 사퇴로 이제는 뭐 70대 보수 백인 남성과 그죠? 50대 진보 흑인 여성과의 대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두 후보가 너무 대척점에 서 있다 보니까 그동안 잘 안 보이던 이슈들도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인종 문제, 뭐 이민 문제, 낙태 문제, 성소수자 문제 여러 이슈들이 조금 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선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미국 정치 최고의 덕후라 불리시는 신은철 칼럼니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덕후라고 말씀드려도 돼요?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방송하신 거 몇 개 봤어요. 정말 많이 아시죠. 정말 마치 미국에 한 500년 사신 역사자처럼 많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긴 합니다. 네, 그 맥락부터 시작해서 네. 사람 한 명 한 명, 각 선거구의 그 모든 이슈들까지도 미국 정치 공부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처럼 공부한 거는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전에는 그냥 뭐 누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였는데 트럼프가 이긴 후에 미국 정치를 좀 근본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러스트벨트가 왜 트럼프에 넘어갔나 그것도 이제 복기를 할 겸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대통령이나 연방 상원 하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중요한 주에 이제 주의회 선거라든가 뭐 여러 이슈라든가 뭐 이를테면은 뭐 각 지역별로 이제 또 중요한 이슈들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도 이제 파고들다 보니까는 한동안은 좀 그거를 명쾌하게 정리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씩 길을 찾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윤곽이 보이시는 거예요? 예, 조금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씩 여쭤볼게요. 예. 일단 후보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이런 거 참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은 트럼프의 이제 전략이 좀 많이 어그러졌다라고 이제 봐야겠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어쨌든 뭐 연설 능력이나 어떤 사람들을 물론 자기 지지층에 치우쳤긴 합니다만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카리스마로 보면은 4년 전에도 그렇고 바이든을 압도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거는 정치적 호불호를 떠나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미련 없이 물러나면서 해리스를 지지했더니 결국에는 이제 뭐 용태론자 혹은 이제 약식 경선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해리스로 넘어왔을 뿐더러 지금 민주당의 풀뿌리 조직이 출마 공식화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엄청 강해졌습니다. 모금 실적이 이를테면 일주일 만에 2억 달러를 넘겼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트럼프가 6월 한 달 동안에 실리콘밸리 CEO와 머스크를 동원해서 모은 돈이 1억 1,200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한 달 동안에. 그리고 7월에 시작하면서 보유하고 있었던 자금 이른바 실탄이 이제 1억 2,800만 달러 정도 됐거든요. 해리스가 그거를 일주일 만에 이제 넘어섰다는 겁니다. 합쳐서 우리 돈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네, 그것도 이제 풀뿌리 지지층을 주로 모아서 미국에서는 그 통상 회당 한 번당 이제 200달러 이하를 기부하는 사람들을 풀뿌리 기부자라고 하는데 이번에 해리스한테 자금을 기부한 사람들 중에서 66%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가 또 신규 기부자였다고도 하니까 풀뿌리 지지층일 뿐더러 민주당의 어떤 조직력이 삽시간에 엄청 강해진 거죠. 자원봉사자도 미국은 아무래도 영국 민주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캔버싱이라고 해서 정치가들이 집을 직접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그 후보 한 명을 지지하는 조직들 민주당으로 치면은 이제 노조의 지역 지부 이런 사람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홍보물을 전달하고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도 일주일 만에 17만 명이 넘게 새로 들어왔습니다. 주축은 이제 최대 35세인 이제 젊은 세대고요.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까 막 확인했는데 플로리다 민주당조차도 지금 봉사자들의 가입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일단 첫 단추는 잘 끼워줬다. 아주 해리스 잘 입장에서. 껴집니다. 그 지지자들이 원래 바이든 지지하려고 강한 민주당 지지층이기도 하겠지만 해리스라는 후보에 대해서 더 그래? 그러면 나 사실 뜨뜻미지근했는데 원래는 민주당 지지자고
투표할까 말까 좀 했는데 네. 나 선명해졌어. 나 뭐라도 도움을 줄 거야. 이런 움직임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원래는 그 연설도 좀 하고 좀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정을 받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2020년에 출마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당시에도 사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는 못했거든요. 연설 능력도 그렇고 확실히 좀 노쇠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당시에는 그나마 후보였고 코로나였으니까는 때로는 이제 델라웨어에 있는 자택에 가서 쉴 수도 있어서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니까 외국도 다녀와야 되고 할 게 굉장히 많죠. 그렇다 보니까는 그 확실히 인지 능력이 좀 떨어졌다고 봐도 무방하지 싶은 게 원래 바이든 연설 능력의 강점이란 텔레프롬프터에 없는 내용을 즉석에서 떠올려내서 만들어내면서도 그걸 네. 조리 있게 강단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젊었을 때 멋졌죠. 네, 그거를 이번 토론에서 보여줬다시피 전혀 못했거든요. 그나마 나토 기자회견을 하면서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건 단독이었고 본인의 이제 강점이었던 외교 정책에도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와 이제 캘리포니아 주부 법무장관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이제 검사 출신 정치인이고 트럼프는 이제 최초로 유죄 판결을 받고서 출마한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그러면은 이제 젊건이와 물론 올해 이제 60세가 되기야 합니다만은 훨씬 젊고 검사 출신이니까 트럼프를 정말 강단 있게 비판하면서 네. 차별화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도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그 프로젝트 2025 공화당의 그런 이제 집권 플랜 같은 것도 딱딱 집어내면서 비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기대하면서 해리스한테 이제 열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민주당 지도층이 넓어졌다라는 건 이제 확인하기는 좀 쉽진 않지만 예. 민주당 지도층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확고해졌다. 예, 그런 것도 이런 있긴 표현은 있습니다. 가능하겠네요. 그죠? 예. 네. 댓글에 루모그님이 해리스가 좋아서 모인 게 아니라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들이 집결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게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사실 그 전에도 집결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 맞는데 바이든이 완주를 했더라면은 그 결집 시점이 조금 늦어졌을 겁니다. 네.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그 68년 대선이 생각보다 접전이었거든요. 8월에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할 당시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제대로 된 후보도 없었고 뭉치지도 못했는데 당시에 부통령이었고 젊은 시절에 이제 개혁파로서 이제 민권 정책을 적극 지지했던 휴버트 험프리가 부통령 후보로 나서고 닉슨과 이제 조지 월리스라고 제3당 후보에게 제대로 맞서 싸우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10월에 좀 많이 결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늦었던 거죠. 네. 근데 바이든이 아무래도 그걸 기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9월 10일이 2차 토론의 예정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해리스가 그 출마하면서 이제 생긴 게 뭐냐. 원래 해리스가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의 또 다른 약점이었습니다. 그 나중에 지구본 연구소 동영상 보신 분들 이제 들으실 텐데 해리스가 21년에 이민 이슈에 관한 이제 그 과제를 부여받고 네. 과테말라 쪽으로 갔습니다. 과테말라 쪽으로 갔다가 이제 그 관계자들을 만난 후에 기자회견인가 했는데 그때 해리스가 이제 카리브해와 중남미에 사는 이제 잠재적 이민자들한테 딱 잘라서 미국에 오지 말라고 해버렸죠. 자기 아버지가 그쪽 아니에요? 자메이카계니까 맞죠. 네. 거기다가 바이든이 히스패닉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진 않았어도 어쨌든 트럼프 특유의 이민 정책을 비판을 하면서 좀 리버럴한 면모를 보였으니까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해리스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또 무너뜨렸다는 네.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일단은 히스패닉계가 해리스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현직 그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장이 있는데 히스패닉 출신인 그 사람이 해리스의 그 발언을 직접 비판하는 성명서를 주도해서 발표를 했을 정도였거든요. 민권단체들도 해리스를 별로 안 좋아했고 또 민주당을 선호하는 무당층은 무당층대로 바이든이 8년 임기 다 못 채울 것 같은데 재선을 한들 그러면은 이제 승계상 해리스가 바로 물려받을 네, 거 네. 아닙니까? 수정헌법 제25조를 감안하면. 근데 해리스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을 감안하고서 보면은 과연 그녀가 바이든의 뒤를 이어서 이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회의감이 존재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해리스의 대중적 인기가 역설적으로 바이든보다도 더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해리스가 대선까지 한 107일 정도 남은 시점에 바이든의 지지를 받으면서 전격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보니까 무당층의 그 해리스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
그 다음에 히스패닉의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 포함한 이제 반감 그런 것들이 일거에 해소가 되고서 여론이 이제 해리스로 뭉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말씀이 맞습니다. 네. 그 해리스가 그 해리스인데. 예, 네. 그게 참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아는 건 이제 저 캘리포니아 쪽에서 예, 자메이카계, 그다음에 어머니 인도계. 예. 뭐 우리가 아는 건 진짜 저 네이버 인물 사전에 나오는 정도의 해리스입니다. 네. 네. 검사 출신이고 검사장 했고 거기 뭐 투표로 검사장 되니까요, 그죠?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민주당에서 뭔가 예리한 특히 청문회 같은 데서 뭔가를 보여주면서 예. 성장한 정치인 예. 여기까지 압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면의 해리스라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은 그녀가 의외로 흑인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내세우진 않았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시절만 하더라도 사실 흑인 사회에서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것과는 좀 거리를 두다가 나중에 연방상원의원에 2016년에 나가서 당선되고 아까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원의 사법위원회를 배정받은 후에 트럼프를 이제 여러 문제로 비판을 하면서 주목을 받으니까 네. 그때부터 흑인 정체성을 조금씩 적극적으로 내세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무래도 이민자의 딸이고 하다 보니까는 그 정체성 자체를 오바마보다는 좀 덜 확립한 채로 대통령에 도전했다고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오바마는 그래도 20대 시절에 시카고에 정착을 해서 시민운동도 하고 나중에 정치 활동도 하면서 흑인들과 조금씩 이제 동화를 해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46, 47좀 됐을 때 대통령에 나가서 그렇게 뽑힐 수 있었던 건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대선에 처음 도전했을 때 그러니까 2019년 당시에 이미 54세에서 55세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자신의 그 흑인 정체성을 제대로 정립하고 홍보를 하려고 민주당 대통령 경선 1차 토론회 그러니까 2019년 6월 당시에 바이든을 겨냥해서 무슨 공격을 했냐면은 버싱 정책이라고 예나 지금이나 미국 사회를 정말 이제 갈라놓고 갈등하게 했던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흑인 학생들도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백인 학생들만 다니는 도심의 명문 학교에 버스 태워서 보내는 정책이거든요. 네. 바이든이 70년대 이제 초선 상원의원 시절에 지역 백인 중산층의 민심까지 고려를 해야 되니까 민권을 지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버싱 정책에 찬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백인 유권자들 의식해서.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젊은 세대였던 흑인들이 보기에는 1994년에 바이든이 상원 사법위원장 시절에 통과시켰던 그 일명 삼진 아웃제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정말 흑인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회의감이 존재를 했거든요. 당시가 또 1년 후이긴 합니다만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좀 나름대로 커가던 시기였고 하니까 해리스가 그 여론을 파고들려고 당신이 상원의원 시절에 버싱 정책에 반대하지 않았냐라고 네. 이제 대뜸 뭐 굳이 좀 거치게 비유를 하자면은 죽창으로 찌르듯이 이제 공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흑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은 확립하고. 예, 그거 덕분 그 한마디로 사실은 해리스가 바이든을 당황하게 했을 뿐더러 1차 토론에서 제일 주목받은 후보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알고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해리스가 알고 보니까 버싱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다. 둘째로 자신의 관점을 일관성 있게 정립하고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니까는 바이든은 바이든대로 타격을 받았고 해리스는 해리스대로 타격을 받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있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이제 그녀를 처음부터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로서 이제 염두에 두고 있었고 내부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그렇게 했고 이제는 대선에 나갈 수 있게 또 판을 깔아준 거죠. 네. 말 나온 김에 그럼 이제 벤스 부통령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인물들부터 좀 공부를 할까요? 네. 예. 벤스는 본인이 그 힐빌리의 노래를 쓰면서 뭐 전달했던 것이나 아니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오피오이드 문제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집중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몰락한 공업도시 출신은 맞습니다. 네. 유년 시절에 그 켄터키 동부에 있는 지금은 진짜 잡초나 나무가 너무 자라서 사람이 출입하기도 힘들 것 같은 그런 조부모의 집에서 이제 여름 휴가를 보내기도 했는데 그 미국에서 몰락한 공업 도시들이 참 어떤 좀 안타까운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나마 일을 하고 있는 중산층 노동자들은 지역 사회가 계속해서 몰락을 하니까 공장이 이제 가버린 교외 지역으로 아예 이사를 가버립니다. 출퇴근도 좀 수월하게 할 수 네, 있도록. 네. 그럼 지역에 남은 사람들은 실직을 했으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는 병에 걸렸다 치면은 병원에 가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당연히 병원에 안 가겠죠. 못 가거나. 그러면은 병원은 병원대로 환자가 부족하니까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정부가 지원을 안 해주면은 버틸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문을 닫거든요. 그렇게 해서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지면은 그 틈을 파고든 게 바로 마약성 진통제인 겁니다. 요즘 중국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유포하게 하고 바이든 행정부도 신경을 쓰고 있는 펜타닐 포함해서. 네, 네. 근데 그게 워낙 값이 싸다 보니까 또 중독성이 있는 진통제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먹다 보면은 중독된 채로 살아가거나 심한 경우에는 심장마비 등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아주 끔찍한 현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벤스가 이제 백인 노동자를 이제 자기 지지층으로 만들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낼 겸 그 힐빌리의 노래라든가 연설이라든가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성장 배경과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일단은 백인 노동자들이 그런 지역에 사는 백인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벤스의 그런 관점에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이 높지도 않습니다만 두 번째로 벤스가 2022년에 오하이오 상원 선거에서 이긴 후에 네. 막상 뭐 법안을 상정하거나 지지한 바는 있지만은 오피오이드 문제를 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당대회나 이런 좀 큰 기회가 있을 때나 얘기를 하는 수준인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벤스는 그런 배경도 배경이지만 나중에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서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이제 잘 나가는 이제 IT 벤처 사업가들과 인맥을 쌓은 사람입니다. 네. 그들의 인맥과 자금 지원이 트럼프로 하여금 이제 벤스를 부통령 후보로 낙점하도록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벤스도 결국에는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엘리트로서 성공하기도 한 그런 노동자 집안 출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힐빌리의 노래라는 게 우리로 따지면 이제 흑수저 같은 예, 흑수저죠, 개념이죠. 실제로. 예. 근데 예, 거기서 나와서 어렵게 자랐지만 그 정서를 갖고 있는 성공한 엘리트가 아니고 힐빌리의 노래는 그냥 서민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벤스는 계속해서 자신을 그런 정체성으로 하고 내세우려 있지만 하는 거죠. 예. 러스트벨트의 이번 선거에 키를 쥐고 있다는 중산층 또는 서민 백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 같기도 하지만 예. 어떻게 보면 사실 너도 그냥 잘 나가는 백인이잖아. 좋은 그럴 학교 수도 있다는 나와서 거죠. 성공한.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표로 이어지지는 않겠군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가 벤스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은 게 지금 물론 이제 바이든이 해리스가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줬기 때문에 다소 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트럼프가 정말로 소수 인종과 대도시 근교에 거주하는 여성 표까지 잡고 싶었다면 마르코 루비오를 부통령 후보로 고르거나 그 플로리다의 삼선 연방 상원의원이 네, 네. 있거든요. 쿠바게인. 아니면은 이번에 경선 당시에 자기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대사라도 지명을 여성으로, 했어야 네. 합니다. 근데 트럼프의 성정 자체가 자기에게 계속 맞서 싸우는 주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거기다가 루비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이민 개혁을 지지한 바도 있고 2016년 경선 당시에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그 크리스 크리스티라고 역시 그 검사 출신인 전직 뉴저지 주지사가 루비오한테 당신은 2008년 당시에 오바마와 마찬가지로 젊고 총명해 보이지만은 경험이 없다. 대통령이 되면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루비오가 이제 오바마를 비난하면서 자기는 오바마와 다른 식으로 가겠다는 식으로 다소 유체이탈식 답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박수를 받았는데 후속 질문 3건에 대해서도 똑같은 답변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5, 6분 정도 되는 사이에 네. 똑같은 답을 4번이나 해버린 거죠. 그걸로 루비오의 대권 과도가 끝나버렸거든요. 네. 그 임팩트가 아직도 굉장히 큽니다. 플로리다가 이제 원래도 공화당이 세기는 했습니다만은 히스패닉 특히 이제 쿠바계와 베네수엘라계의 이제 공화당 결집과 그다음에 이제 플로리다의 더 빌리지스라고 하는 이제 중부의 계획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착한 이제 65세 이상 장년층은 저희가 이제 막연하게 알고 있는 리버럴한 장년층이 아니라 공화당 우세주에서 태어나고 일도 거기서 한 다음에 퇴직을 해서 플로리다에서 내려온 보수파들입니다.
그분들이 또 노년층이 또 어느 나라가 사실 투표를 제일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네, 네. 연금 이슈도 그렇고 워낙 민감한 이슈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공화당을 찍다 보니까는 쉽게 당선된다 뿐이지 임팩트는 없긴 합니다. 그렇다 해도 트럼프가 이제 히스패닉한테 공을 정말 들이고자 한다면은 루비오 정도를 찍거나 아니면 자신의 약점인 대도시 근교에 거주하는 이제 여성들을 네. 이제 정말 포섭을 하고 싶으면은 니키 헤일리. 헤일리를 데려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벤스를 왜 골랐느냐? 벤스는 펜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펜스를 트럼프가 고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디애나의 이제 사회문화 보수파다 보니까는 백인 기독교도의 표를 최대한 뭉치게 할 수 있다. 그거랑 두 번째로 주류 보수파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자기 밑으로 뭉치게 할 수가 있다. 네. 근데 이제는 펜스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주류 보수파들도 많이 자기한테 넘어왔을 뿐더러 백인 기독교도 중에서도 대표적인 보수파들,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이미 트럼프의 콘크리트 지지층입니다. 네. 그러니까 펜스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트럼프는 이미 백인 노동자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기독교도이기도 한 백인 노동자들한테는 거의 메시아 같은 존재거든요. 사실은 암살 시도가 터지지 않았어도 이미 그런 식으로 위상을 닦아뒀는데 그 암살 시도가 트럼프의 그런 이제 위상을 더 공고히 한 셈이 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벤스를 왜 지명했겠느냐? 주류와 다르게 자기 밑으로 들어온 사람이니까.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야 자기들이 이제 자기가 알아서 규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적당한 얼굴 마담이겠네. 나이도 젊지 않습니까? 84년생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 봅니다. 또 부인이 인도계 여성이니까. 네. 예. 그러니까 얼굴 마담을 내세운 거라 봅니다. 좀 거치게 말하면. 네. 예. 공교롭게 해리스의 어머니, 예. 그다음에 펜스 부통령 후보의 부인이 또 인도계예요. 예, 인도계입니다. 네. 펜스 부통령 하면 저희 같은 사람도 딱 이미지가 전형적인 와스프라 그럽니까? 금욕적이고 예. 주말에 넥타이 교회 메고 가고. 교회 딱 가고요. 네. 성실하고 예. 그렇죠. 네, 낙태 반대하고 예. 중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 갖고 있고 예. 그죠? 그런데 전형적인 미국의 오늘을 만든 백인들 주류 사회. 근데 그 표는 이미 트럼프는 다 많이 흡수하고 있어서 예. 더 이상의 그런 이미지는 필요 없다. 그렇죠. 네, 차라리 벤스처럼 그냥 젊고. 알겠습니다. 벤스 후보가 부통령 후보가 말 때문에 그 뭐예요? 캔레이디 예. 출산 경험이 없다는 식으로 해리스를 좀 너무 과하게 비난했죠. 그게 그 말이더군요. 예. 그 애 없이 고양이 기르는 여성을 좀 약간 비하하는 말, 예. 그런 말 했다고. 네. 그러니까 미국 기독교도들 미덕도 결국에는 뭐 다산을 하든 그냥 이제 애를 낳아서 키우고 그 애들이 이제 잘 케어해주는 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공부 잘하고 덕성도 갖춘 그런 게 이제 미덕이다 보니까는 또 공화당이 사실은 레이건이 집권한 이래로 미국 특유의 이제 가족주의를 지키는 이제 정당으로 변모를 했다 보니까 네. 벤스가 이제 그런 공격을 할 법도 했습니다만은 벤스가 이제 그 2022년 상원 선거 당시에 임신 중절에 거의 좀 원리주의적으로 반대하는 스탠스를 적극 취했다 보니까는 졸지에 이제 그 해리스에 대한 비난이 자신의 임신 중절 스탠스를 부각시키고 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사실 벤스가 조금은 신중해야 했던 것이 네. 이제 미국 여성들의 관심사는 임신 중절 보장 정도가 아닙니다. 임신을 했을 때 동반되는 후유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선천적 뭐 기형인 이제 태아를 임신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라든가 산모의 생명이 정말 위독한 경우라든가 이런 이제 임신을 한 이후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게 최고의 미덕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는 그런 여성들을 더 분노하게 할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벤스가 그 불을 질러버린 셈이죠. 스스로. 임실 미국 영어 표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임신 중지 예. 뭐 이런 용어가 좀 신중해졌더군요. 그 예. 부분이. 네, 제가 정확하게 원어를 그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좀 이미지가 낙태 안 이렇게 좋긴 쓰지 하니까 않고요. 네. 민주당에서 두 가지로 가죠. 임신 중절 네. 혹은 여성 재생산권. 네. 예, 그런 식으로 좀 이제 포장을 하려고 하죠. 네. 벤스가 그 말을 했을 때는 근데 사실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던 그럴 수도 그때 있습니다. 시점이니까. 예. 네, 지금 보면 이제 그 말이 다시 문제가 돼서. 네. 네. 해리스가 과거에 했던 말, 벤스가 과거에 했던 말 이게 디지털 시대라 모바일 시대라 다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때 했던 말 다 튀어나오니까 네.
과거에 벤스 부통령 후보가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비판했던 것도 다 튀어나오더군요. 그걸 심지어 폭스뉴스 앵커가 그 재차 언급하면서 벤스를 직접 들볶은 바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딱히 의미가 없죠. 벤스는 어차피 이제 친트럼프 정치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벤스가 트럼프 후보 앞에서 좀 낯뜨거운 거 말고 큰 네. 영향은 없는 거군요. 심지어 적나라하게 비난했었던데. 심지어는 네. 트럼프 본인이 아예 22년 상원 선거 당시에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 미국에서는 비위를 맞춘다는 걸 좀 비하하는 표현으로 할 때 누가 누군가의 엉덩이에 키스를 한다 네.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걸 아예 트럼프가 유세 당시에 직접 얘기를 했던가 그렇습니다. 그걸 그리고 그 민주당의 상원 후보였던 팀 라이언 전 하원 의원이 토론회 당시에 직접 꺼낸 바도 존재합니다. 헤일리 후보는 보기에도 뭔가 좀 세 보이고 네. 벤스 후보는 좀 이렇게 부드러워 보여요. 근데 예, 이제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납작 엎드렸기 때문에 트럼프 또 자기한테 저항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예. 그래서 벤스 후보가 예. 부통령이 됐다. 알겠습니다. 판이 좀 뒤집히고 있습니까? 여론조사 상으로는 아직은 그 암살 시도의 여파가 존재하긴 하니까 해리스가 뭐 바로 제쳤다든가 뭐 유의미하게 추격을 했다든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30세 미만 젊은 세대만 하더라도 해리스가 과연 그 하마스 이스라엘 간의 휴전협정 성사에 뭔가 좀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좀 관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30세 미만 지지율이 민주당의 바람대로 60%를 넘기지 못했거든요 아직은. 근데 어떤 면에서 판이 바뀌었냐 하면은 바로 소수인종의 결집입니다. 히스패닉은 그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어쨌든 트럼프가 훨씬 더 최악인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해리스에 대한 그 실망과 반감을 제쳐놓고 일단 해리스를 대통령으로 뽑고 보자 이러면서 이제 뭉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흑인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도 지켜봤는데 이제는 흑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 후보가 대통령으로 나왔네 이러니까 국내 언론 기사에도 나온 뭐 디바인 나인 정도만 그런 게 아니라 미시시피나 아칸소 그러니까 남부에서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는 농촌주들 그런 곳에 사는 소수파인 흑인 여성들도 해리스의 출마에 굉장히 열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하기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히스패닉 지지율은 그 출신 국가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쿠바계나 니카라과계 그다음에 베네수엘라계는 예전에 냉전 시기에 사회주의를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현 시기에 국가 사회주의를 몸소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회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라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경기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공화당으로 굉장히 좀 많이 넘어가는데 반대로 멕시코계나 푸에르토리코계 이민자들은 민주당을 좀 많이 찍습니다. 그러니까 뭐 62대 38 이 정도 수준으로 분화가 되거든요. 히스패닉 지지율은. 근데 흑인 지지율은 대통령 선거로만 이제 한정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공화당이 2008년, 2012년, 2016년, 2020년 요 네 번 다 통틀어서 지지율 10%를 넘긴 바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흑인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거든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순수한 콘크리트 지지층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 미국 유권자 특히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실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한국은 이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령만 채우면 바로 투표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관공서 같은 곳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를 하고 서류를 작성한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유권자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나오는 네. 게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그 주정부가 올린 이제 자료 등을 참고해서 그 각 정당을 지지하는 이제 등록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이제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흑인들 같은 경우는 한 민주당에 가입한 사람들이 한 60 정도 된다고 치면 나머지 40 중에서 한 25에서 30은 무당층이고 10%가 공화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적으로만 보면은 민주당을 완전히 지지하진 않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공화당이 흑인에 좀 적대적이기는 했으니까 물론 트럼프는 조금 다르게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공화당이 너무 백인 일색이긴 하니까 좀 꼭 참고 민주당을 찍어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알기로는 소수민족 같은 경우에는 소수민족도 상당수가 트럼프를 너무 지지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예를 들어 이민자 반대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표를 주느냐. 아, 그게 네. 그 히스패닉 이건 흑인이건 간에 좀 불안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옛날에 백인들이 겪었던 갈등과 마찬가지로 이민자들이 새로 들어오면 일자리를 그러니까. 뺏길까 봐 염려를 할 네, 수밖에 나도 없습니다. 힘든데. 그런 갈등이 이제 존재를 하지만은 해리스가 이제 나왔다 보니까는 또 트럼프가 얼마 전에 자기가 이제 뭐 감옥에도 잠깐 다녀오고 이랬다고 이제 흑인들의 그런 이제 어려움에 공감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4년 전만 하더라도 흑인들 다 잡아 넣어놓고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왜 이러냐 하면서 흑인 사회의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역으로 좀 깨워지기도 했거든요. 네. 그것까지도 맞물리니까는 또 흑인들은 흑인들대로 해리스가 출마하니까는 뭐 저 사람 뭐 자메이카계이고 원래 정체성 안 내세웠잖아. 그러니까 2008년 당시 오바마와 다르게 정체성 논란을 겪지 않고 흑인들을 바로 결집시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전국 각지에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시아계도 그렇고 소수인종만 그런 게 아니라 백인 여성들도 그러합니다. 특히 이제 총기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이제 젊은 백인 여성 한 명이 네. 그 흑인 여성들이 했던 줌 회의를 본따서 이제 줌 회의를 자기가 뭐 주최를 했는데 사람은 흑인 줌 회의 대비 한 2만 명 정도 더 들어왔는데 돈은 한 50만 달러가 더 보였나 그럴 겁니다. 그리고 한 3일에서 4일차가 됐을 때는 한 850만 달러를 모금을 했고요. 그 말인즉슨 대졸 백인 여성들이 다시 트럼프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역시 또 해리스로 뭉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특히 이제 대도시 교회에서 접전이나 트럼프 리드로 나온다 해도 밑바닥 지형을 봤을 때는 이제 해리스가 그들의 표를 결집시켜서 교회에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여론조사는 그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 양당 소속 여론조사 전문가 한 명씩한테 뭐 의뢰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나름 객관성을 보장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국과 다르게 심의를 안 받습니다. 심의를 안 받고 그냥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면 되다 보니까는 표본을 어떻게 모집을 했는지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있었나 없는가 이런 네. 거를 딱히 따질 새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2022년부터 올해까지 올해는 좀 덜하긴 합니다만 작년까지 나타났던 일관된 이제 추세 중에서 하나가 재보선을 치러 보니까는 직전 선거 대비 민주당 지지층이 더 많이 응집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국 단위 여론조사건 경합주 개별 단위 여론조사건 민주당 지지층의 응집력을 다소 과소평가하고 있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저것만요. 낙계 이슈가 더 불거지고 선명해질수록 예. 트럼프 진영이 더 보수 진영이 더 불리해집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로드웨이드 판결 그러니까 네. 그 연방 대법원이 2022년에 엎어버린 그 판결이 법적 문제도 그렇고 여러 논란에 나왔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다시 이제 21세기의 미국에서 낙태 문제가 시작된 거죠. 예, 미국 여성 인권의 초석이기도 했다 보니까 보수파인 여성들 아까 말씀드린 대졸 백인 여성 등의 암묵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레이건이 이제 81년인가 취임하고 나서 임명한 샌드라 데이 오코너라고 몇 년 전인가 잡고한 최초의 여성 대법관조차도 로드웨이드 판결을 바로 어플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 역풍을 우려했던 것이거든요. 실제로 199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니타 힐 교수에 대한 그 사법위원회의 청문회와 또 로드웨이드 이슈가 부상을 했다. 요 두 가지가 겹치니까 전국 각지에서 여성들이 직접 선거에 출마를 하거나 민주당으로 뭉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출마했고 당선되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예전에 상원 예산위원장을 역임한 바가 있는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에. 네. 혹은 이제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사망한 캘리포니아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92년에 일리노이에 나가서 출마된 흑인 여성 상원의원 캐롤 모즐리 브라운인가 하는 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도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자칫하면 이게 이제 여성의 몸, 여성의 인권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백인 여성표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사실은 2022년에도 그 현상이 벌어졌다 보니까 공화당이 레드웨이브를 실현하기는커녕 상원에서 의석 하나를 빼앗겼고 하원 같은 경우도 불과 9석 차이로 다수당을
탈환한 정도였거든요. 물론 근데 그 문제도 있습니다. 사회 그 임신 중절 보장은 이제 민주당이 부각해야 되는 사회 문화 이슈의 하나인 것이 너무 거기에만 치중을 하면서 인플레이션과 일자리 문제에 소홀히 했다가는 역으로 공화당에게 반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게 뭐 조선시대도 그렇고 정치의 미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해리스가 사실 그나마 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비해서는 낫다고 네. 볼 수가 있는 게 첫 번째로 해리스가 백인 노동자의 중요성을 자기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출마를 공식화한 후에 첫 유세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했는데 그 러스트벨트에서 이제 2016년에 민주당으로 이탈해서 트럼프로 넘어가 세 개 주가 있습니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위스콘신을 방문한 건데 위스콘신이 왜 중요하냐면은 1988년부터 2012년까지 쭉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다가 2016년에 트럼프한테 넘어갔고 20년에는 도로 바이든한테 갔는데 백인 인구가 제일 많을 뿐더러 1993년에 캘리포니아한테 추월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독일계 이민자의 19세기 정착 때문에 낙농업 생산 그 북유럽계 이민자의 네. 정착 때문에 미국 최대의 이제 낙농업 지대였거든요. 위스콘신이. 예, 네. 그만큼 백인 농민 인구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백인 농민도 사실 백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60년대 후반 이래로 민주당으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위스콘신의 그 역대 대선, 특히 이제 88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대선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오바마나 마이클 듀카키스 정도를 제외하면 전부 다 1% 미만의 격차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백인 노동자들이 공화당을 지지하니까 민주당에서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하지 못하면은 격차가 조금 크건 간에 언제든 공화당한테 뺏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굳이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그 러스트벨트 푸른 장벽 트리오 중에서 제일 보수적인 주가 위스콘신이라 할 수 있는데 해리스가 그 주를 첫 번째로 방문을 했고 해리스의 남편이고 유대계죠 더그 에모프도 그 주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나마 중요성을 이제 알고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강성 좌파 여성 후보라는 이미지 때문에 졌다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영향을 미친 건 맞는데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경선에서 승리한 후로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을 당연히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방문을 거의 안 했습니다. 네. 위스콘신만 하더라도 2016년 4월에 경선 치르면서 한번 들른 후로 11월 선거가 될 때까지는 거의 한 번도 안 들렀던가 그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민주당 지지층도 사실은 기득권 이미지라든가 건강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당연시하면서 지역을 안 오니까 투표를 안 해버린 겁니다. 백인 노동자건 흑인이건 공화당 찍은 건 아니고. 네, 네. 너무 자만을 했던 거죠. 네. 사실은 그 위스콘신의 최대 도시가 앞에서 언급한 그 밀워키 아닙니까? 그 오토바이 생산하는 브랜드가 뭐였죠? 할리 데이비슨. 할리 데이비슨도 그렇고 그 독일계 맥주 밀러의 이제 본사 그런 네. 게 다 있는 또 유서 깊은 네. 제조업 도시이기도 한데 여기서 사실 클린턴이 2012년에 오바마와 맞먹는 수준의 득표를 했으면은 백인 노동자 표수를 그만큼 잃었어도 위스콘신을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홀히 했던 것의 대가가 컸다. 그만큼 자만을 했던 것인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그 이번에 매사추세츠에선가 모금 행사를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언더독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뭐 역전을 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에 너무 취하지는 말자고 분위기를 환기시킨 거죠. 네. 그런 걸로 보면은 확실히 16년에 있었던 일이라든가 자기가 그동안 바이든과 함께 국정을 수행하면서 배운 바를 비교적 잘 실천하고 있지 않는가. 터득한 것도 그렇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거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로 사실은 백인 노동자 꼽아주셨잖아요. 예. 그 지표를 알 수 있는 곳이 이 위스콘신, 그다음에 미시건, 펜실베니아 예. 요 세 개 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이 세 개 주 사람들은 지금 트럼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은 뭐 반반이고 경합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반반입니다. 네. 왜냐면은 인플레이션 이슈도 있거니와 바이든이 그 사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이 생각보다 더 무서운 법안들입니다. 그러니까 러스트벨트 전국 각지에 있는 이제는 인구도 한국으로 치면은 거의 지방
지막 소멸 수준으로 감소한 네. 소도시나 시골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지역에도 예산을 교부를 해서 인프라 다시 이제 재정비하고 네네. 배터리 공장이나 그런 거를 소규모로라도 유치를 할 수 있게끔 바이든 행정부가 예산을 딱딱딱딱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직접 방문하지도 않고 이슈를 이제 적절하게 홍보를 하지도 않으니까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과는 별개로 그 지역의 여론이 민주당으로 유의미하게 넘어오진 않았다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틈을 자팔고 들면서 인플레이션과 이민 이슈에 이제 집중을 하니까 또 그쪽은 그쪽대로 또 그래 여전히 중요하지 우리 먹고 사는 것도 변함없이 힘들다 이러면서 트럼프한테 열광은 하고 있다 그건데 이제 해리스가 그 경제 정책으로 보자면은 거의 바이든 2.0입니다. 소수 인종 포함 이제 노동자 표를 최대한 규합하려 하고 바이든을 이제 지지했던 모든 노조의 지지를 최대한 받아내려고 지금 이제 애를 쓰고 있거든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해리스가 해야 되는 건 결국엔 뭐냐? 바이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원래 그 펜실베이니아 동쪽,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서 좀 더 위쪽으로 가면은 석탄과 철강 도시였던 스크랜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일랜드계 노동자 집안의 이제 후손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자기가 델라웨어에 정착을 했지만은 그 면모를 이제 계속해서 부각을 했다 보니까는 백인과 소수인종 노동자들이 어느샌가 바이든을 자신들의 편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네. 근데 해리스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캘리포니아 출신이어도 노동 이슈를 얘기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노동장관 대행이 줄리 수부터가 아시아계이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노동장관 같은 걸 하다가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노동차관을 거쳐서 노동장관 대행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캘리포니아의 산업 구조상 제조업보다는 IT, 서비스 아니면은 아마 좀 물류 이쪽하고 아니면 교사 노조 네. 이쪽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지 전통적인 제조업이 자동차나 이쪽하고는 조금 친해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중서부의 러스트벨트. 예. 네. 그렇다 보니까 해리스가 이제 아마 그쪽에도 공을 들이려고 굉장히 좀 많이 노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인기가 좋은 정책들 네. 법안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인프라법,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항목별로 뭐 얘기를 하면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론을 규합하려고 시도를 했더니만 정말로 여론이 해리스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게 여론조사 지표로도 드러났다. 그러면 그때는 트럼프한테 다시 불리해졌다고 봐도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시작 국면이기 때문에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언을 하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사실 그 세 개 법안이 예. 사실은 그냥 바꿔 말하면 돈 풀기 해가지고 확실하게 하나씩 꽂아주겠다. 예, 예. 뭐 이런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것이 뭐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보고 있을 수 있다. 예. 네, 근데 더 지켜봐야겠다. 인플레이션 말씀하셨으니까 트럼프 쪽에서 이제 도대체 못 살겠다 이 물가 이거 계속 이야기하고 있나 봐요. 근데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 이게 뒤집어 보면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많이 소득이 오르고 네. 물론 그 바이든이 잘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돈을 워낙에 많이 뭐 천문학적 재정 적자가 있었지만 예. 실업률은 거의 뭐 완전 고용이었고요, 그죠? 예. 이런 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바이든의 노쇠화로 인한 문제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이렇게 예. 소득이 많이 올라간 적은 없잖아요. 사실은 워싱턴 포스트도 용태론이 한창 나오던 시점에 결국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또 다른 두려움이 골디락스 경제 홍보라는 절호의 기회를 네. 바이든의 노쇠화로 인해서 놓치거나 낭비해버리는 게 아닌가. 기름값 오른 것밖에는 네.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기름값도 사실은 전략 비축률을 그만큼 방출한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이 안정된 편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자동차 협회에서 공개하는 그 일반용 휘발유 가격에도 함정이 있는 게 중서부나 남쪽의 가격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생각보다 안정적입니다. 그럼 평균 가격이 왜 자꾸 그렇게 높게 나오느냐? 캘리포니아나 하와이 같은 서부주에 문제가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유전지대가 있어서 생산을 합니다만은 네네. 친환경 정책을 미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강도 높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는 아니면 이제 유전지대를 뭐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는 유가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뭐 갤런
그러니까 한 2리터 정도 되는데 뭐 5달러 한다든가 네. 이런 식이거든요. 그다음에 하와이주 같은 경우는 유전지대도 아니고 섬이고 하다 보니까는 모든 물자를 수입을 해와야 됩니다. 본토에서. 그렇다 보니까는 물류 비용 자체도 굉장히 비싸가지고 네. 유가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주들이 평균 가격을 좀 이제 끌어올리는 감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단면이고 인플레이션 이슈로 공화당이 왜 선점을 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저소득 노동자들의 최대 소비 요소는 두 개입니다. 자동차, 기름값과 식료품입니다. 네. 왜냐하면 소득이 어중간하니까 애들 그냥 이제 제때제때 제대로 먹이고 그다음에 출퇴근 이런 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름을 그때그때 채워 넣어야 되는데 네. 임금이 오르고 일도 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고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물가가 천정부지로 한 2년 만에 네. 너무 뛰어버리니까 밖에 가서 외식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지금 햄버거만 하더라도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 가격을 확 낮춘 상품을 집중 홍보하고 있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그걸 보면서 일단은 현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달러짜리 없어졌어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네. 기름값도 비싸지니까는 이제 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돈은 돈대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냐? 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백인 노동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소수인종 출신인 저소득 노동자들도 공통적으로 그러겠죠. 겪을 수밖에 없는 네. 문제이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위협이었던 것이고 공화당도 이제 그걸 인지를 하고서 이민 이슈도 부각을 하면서 노동자 표를 계속 노렸다 이거죠. 어느 나라나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고 물가 오르면요. 예, 서민들만 그렇죠. 훨씬 힘든데 예, 트럼프 진영에서는 예, 그야말로 못 살겠다. 예. 이 물가를 어떻게 살아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지금 통계적으로 높아진 소득이라든지 뭐 저 고용률 이런 거 사실 히스패닉이나 가난한 분들에게 특히 중서부의 러스트벨트에 있는 분들에겐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니까. 뭐 임금 상승률만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을 조금 뛰어넘은 정도지. 네. 한창 이제 뭐 6%에서 9%대로 이제 CPI가 찍혔을 당시를 기억을 해보시면은 임금 상승률이 거기에 많이 못 미쳤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그냥 그 통계가 그냥 이렇게 이제 역전이 됐다 정도인 거지. 소득 수준 자체로 보면은 아직까지 저소득 노동자들로서는 버거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 앉아서 뭐 GDP라든지 기업의 성장세 이런 것들 확인하니까 그렇지 사실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물가가 더 오르는 것처럼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바이든 초기의 인기 요인이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천문학적인 돈, 그 1조 네. 9천억 달러 규모 미국 회생 계획. 그게 이제 왜 중요했냐면은 그 연방 소득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저소득 노동자 한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정도를 최대로 벌어들이는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너무 낮다 보니까는 공식적으로 연방 소득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자녀 세액 공제든 아니면은 닉슨 시기에 제럴드 포드 시기엔가 제정이 되었고 클린턴과 레이건이 순차적으로 미국식 생산적 복지의 대표 사례로 만든 근로장려 세액 공제 네. 이런 것들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연방 소득세를 안 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분들도 소득세 일종을 내거든요. 그 급여세라 해가지고 영어로 payroll tax, 바로 이제 그 사회보장연금의 재원이죠. 네. 그걸 내는데도 공식적으로는 연방 소득세를 안 내니까 그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바이든이 그 1조 9천억 달러 규모 부양책을 제정을 하면서 그 사각지대를 한 1년에서 2년 정도였을 텐데 잠깐이나마 없애버린 거죠. 없애버리니까는 그분들도 뭐 백인이건 히스패닉이건 흑인이건 간에 애를 키우고 있으면은 일정 수준의 이제 세액 공제를 뭐 0세에서 6세 같으면은 연 3,600달러, 6세에서 17세 같으면은 뭐 3,000달러 이런 식으로 꼬박꼬박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근로장려 세액공제라는 것도 결국 그거거든요. 일을 하고 세금을 내면은 당신들이 저소득 노동자니까는 그 세금 낸 거를 환급을 해서 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일 열심히 해라. 진짜 그야말로 전형적인 네. 미국의 이제 근면한 논리죠. 그런 걸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저소득 노동자들이 그 시기에는 물가가 오르긴 했어도 상승률이 2022년만 하지는 않았거니와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들도 그 시기에는 노동자들을 채용을 하려면은 임금을 팍팍 높여야 하다 그럼요. 보니까 뭐, 혜택도 네. 그렇고 임금 상승률이 그때도 인플레이션보다 조금 높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살만은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야
우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들어서는 건가 이러면서 바이든에 대한 기대를 해봤는데 아프가니스탄 철군도 제대로 처리 못해 인플레이션 문제도 제대로 대처 못하는 것 같아 흔들려 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와중에 80대가 되니까는 노쇠화한 기석이 너무 역력하고 그런 문제가 네. 있었던 겁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 그때만 해도 이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그 인플레이션도 심했지만 예. 그 공항 근로자들 짐 옮기는 공항 근로자들 구하기도 어려웠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맞습니다. 임금을 너무 주니까 다 거기 예. 가버려가지고. 예. 그러니까는 네.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민자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거기였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현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냥 미국 시민이거나 아니면은 미국에 정착해서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취득할 사람들이 취업률을 한 85% 정도까지 높이면서 일을 그렇게 한들 네. 이민자들이 또 들어올 만큼 들어와 줘야 됩니다. 뭐 농장에서 일하는 임시직 계정 노동자라든가 아니면은 스폰서인 이제 합법적인 지원을 받아서 정착을 해서 뭐 식당 등에 이제 취업을 해서 일을 할 노동자라든가 네. 그런 이민자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당연합니다. 예. 성장률 높이는 제일 쉬운 방법이 사람 막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네. 네. 야, 신은철 칼럼니스트와 함께 미국 정치, 우리가 모르는 미국 정치 공부하고 있는데 야, 진짜 덕후시네요. 진짜 뭘 여쭤봐도 줄줄줄 나오십니다. 네. 국적은 한국이시죠? 당연합니다. 오늘 백인 노동자 키워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대선 딱 100일 남았어요. 다른 예. 키워드 뭘 좀 우리가 지켜봐야 할까요? 다음 키워드라 하면은 백인 노동자 표심, 중서부의 백인 근로자 표심 관련해서 아직 다 설명 못 하신 부분이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뭐 부통령 후보를 해리스가 누구로 점 찍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자, 네. 이쪽은 이제 벤스 후보가 지금 몇 가지 말실수, 또 과거에 했던 말실수 때문에 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예. 맞아요. 해리스 후보는 부통령 어떻게 한답니까? 남성을 하겠네요. 예, 백인 남성으로 갈 수밖에 백인 남성으로. 없습니다. 그렇죠. 뭐 오바마나 클린턴 같은 그런 미남과는 아니라 해도 예, 일단은 백인 남성을 고르는 게 맞기는 맞고 마침 또 적격인 후보자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공화당에 이제 관심을 끌도록 그러니까 좀 거치게 말하면은 어그로를 끌고자 한다면은 네.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지명하면 됩니다. 왜죠? 노스캐롤라이나는 아직까지 이제 공화당 우세인 이제 경합주의인데 민주당으로서도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그 남부주를 끌어오려면 사실은 민주당이 백인 지지율도 일정 수준 이상까지 높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71대 29 이런 식으로 백인 지지율이 공화당으로 확 쏠리는 데다가 네. 그 출구조사랑 이제 그 등록 유권자 비율을 나중에 한번 비교하면은 아실 수가 있는데 아니면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그 비율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인의 비율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마당에 71대 29 아니면은 중간선거 같은 때와 마찬가지로 75대 25 이런 수준으로 나와버리는데 소수 인종 투표율까지 낮아져 버리면은 민주당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아무리 용을 써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해리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수인종, 특히 여성 중심 소수인종의 결집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젊은 세대도 네, 포함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트럼프를 싫어하고 공화당에 남아 있으면서 경선 당시에 이제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했던 분들을 포함해서 대도시나 대도시 교외에 거주하는 이제 대졸 백인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백인 여성들도 한번 결집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명제를 근데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리버럴 이미지를 희석해 줄 수 있는 온건파 백인이 필요합니다. 쿠퍼가 딱 그런 경우거든요. 전형적인 남부 출신의 친기업인 백인 남성입니다. 점잖게 얘기하고 화 거의 안 내고 네. 타협의 정치를 실천하려고 하는. 근데 쿠퍼 같은 경우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노스캐롤라이나 자체가 민주당이 정말로 전력 투구할 정도는 아직까지는 아닐 뿐더러 해리스보다도 나이가 많습니다. 57년생인가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리스가 올해 이제 60이 되는 만큼 트럼프와 차별화하는 것과는 별개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조금 꺼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쿠퍼가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기는 합니다. 다만 쿠퍼가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단위 선거 네. 내가 주 법무장관 4번, 주지사 2번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조직도 튼튼하고 기반도 탄탄하다는 네. 거겠죠. 심지어 2016년에는 온건 보수파였다가 강성파로 전환한 현직 주지사를 낙선시켰거든요.
그 정도니까는 해리스가 쿠퍼를 지지한다. 그러면은 노스캐롤라이나의 정말로 진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지켜볼 분들은 그 4명 정도가 있는데 다 러스트벨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뭐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팀 말즈 미네소타 주지사, 네. 마지막으로 잠깐만요. 위스콘신이나 뭐 미시건 주지사도 위스콘신은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 잠깐만요. 네. 또 누구 있었더라? 그런데 그러면 이걸 먼저 여쭤볼게요. 로이 쿠퍼 같은 경우에 예. 그 중서부의 백인들이 느낄 만한 아까 그 힐빌리의 그런 정서가 있습니까? 좀 그런 그것이- 정서가 있는 남성 백인 부통령 후보가 있으면 딱 떨어지는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제가 쿠퍼의 출생 배경까지는 아직은 잘은 네. 모르는데, 만약에 쿠퍼가, 근데 남부 같은 경우는 최근에야 대도시를 키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노스캐롤라이나 치면은 남부에 있는 샬럿이라든가 조지아로 치면은 애틀랜타라든가, 네. 애틀랜타는 물론 20세기 초부터 계속 성장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쿠퍼도 아마 높은 확률로 좀 소박한 소도시나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네. 러스트벨트에도 있거든요. 팀 알즈 미네소타 주지사 같은 경우는 그 미네소타 이제 선거인단이 10명입니다. 네. 이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연방 상원의원 목 2명, 나머지는 이제 그 주에 이제 배정되어 있는 연방 하원 의석수와 동일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미네소타의 연방 하원이 총 8석이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은 민주당이 미네소타에서 항상 이기니까 민주당이 뭐 하다못해 5대3 정도라도 앞서야 정상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4대4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트윈시티인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 그 다음에 그 두 도시의 교외 지역 같은 경우는 확실히 민주당을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니까 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이제 고정적으로 뽑히기 시작했습니다. 스쿼드에 속하고 이제 소말리아계인 일한 오마르 하원 의원이 딱 그 경우거든요. 근데 남쪽이랑 북쪽에 있는 민주당의 옛 텃밭이었던 백인 노동자 지역구가 2018년과 2020년에 싹 다 공화당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네소타 제1구 남쪽에 있는 지역구인데, 와일즈가 거기서 육선 하원인가 정도를 하고 18년과 22년에 주지사에 나가서 당선이 됐고 지금까지 재임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외모부터 그냥 전형적인 중서부 출신의 푸근한 백인 아저씨다. 나이도 쿠퍼보다 조금 적은 정도지 해리스보다 네. 많긴 하고요. 60대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또 와일즈가 그런 경험을 살리겠다고 아이오와 같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험지로 바뀐 러스트벨트 주를 수시로 방문을 해서 그 지역의 민주당 정치인들을 지원을 한다든가 바이든의 치적으로 옹호를 한다든가 이런 걸 좀 많이 해왔습니다. 네. 주류 언론 이제 뭐 그 인터뷰에도 많이 출연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미네소타가 그 점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이 셋 다 이번에도 트럼프로 넘어간다 치면은 이번에는 미국 주류 언론들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미네소타마저도 접전 양상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해리스 쪽에서 만약에 그거를 결론을 내린다 치면은 와일즈를 이제 찍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예. TV 토론은 한 번 9월 달에 또 더 할 수도 있습니까? 예. 지금 트럼프가 회피하고 있긴 한데 안 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면 해리스가 유리하고요. 지금 이제 나이 문제 이런 거 고령 네. 문제 이런 건 오히려 더 이제 해리스가 그러니까 좀 유리해질 해리스가 텐데. 여러모로 운이 좋은 게 네. 경선을 풀타임으로 치르고서 대선 후보로 나섰더라면은 여러 약점이 변함없이 존재하는 상태였을 테니까 트럼프한테 역공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도 그렇고 결국 그 미국 유권자 상당수의 목표는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저지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임을 딱 잘라서 규정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사이다를 마시게 해줄 수 있는 민주당 후보입니다. 검사 출신. 해리스가 네. 해리스가 만약에 토론에서 그걸 잘 해낸다. 그러면 이제 바이든과 다르게 토론회로 이제 대박을 네. 쳐볼 수가 있겠죠. 덕후라면 이 정도는 돼야 덕후라고 하죠. 자, 미국 덕후 신은철 칼럼니스트와 함께 우리가 모르는 미국 대선 공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